먼저 이 심포지움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 국내 유수의 의과대학에 재직 중이신 네 분의 명망 높은 이 기초의학자들을 모시고 오늘 심포지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각 연자들에게 할당된 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좀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제가 최대한 연자 소개는 짧게 해드릴 것이고요. 또 시간에 따라서 질의응답도 좀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연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희철 교수님이신데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에 재직 중이시고요. 현재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올해 3월부터 맡고 계시는데요. 한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2016년부터 5대, 6대, 7대 한국의과대학 협회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나라 의학 연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그 한희철입니다. 저는 그 지난 한 6년 동안 그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를 맡고 있다가 그 5월 31일자로 이제 임기를 마치고 이제 의학교육평가원에 이사장으로 또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님들께서 많이 저에게 기대도 걸고 계신데 저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제가 KMC를 이끌면서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에 대한 고민이 좀 깊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일 첫 번째 이제 가톨릭 의대의 설레임이라고 제가 제목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하는 아카데믹 메디신, 그 학술의학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의학 연구, 또 연구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초의학의 현 주소, 그리고 정부 연구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의학연구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에 초대를 받고 사실 이런 일이 있었나?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그 기사에 보니까 너무나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 현재 그 손희성 상임이사 주교님의 말씀이 기초의학의 발전은 곧 획기적인 미래 발전의 전환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서 10년간 최소 2천억 이상을 투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걸 들으면서 아이고 이렇게 설레일 수가 있나, 제가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또 저희 대학 의무부총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하고 계시냐고. 그래서 잘 리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을 또 우리 이화성 의무부총장께서 잘 실천을 해주시면 정말 바람이 없겠고요. 가톨릭 의대가 열심히 발전할 거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서 저도 설레어서 이 기사를 써봤고요. 예, 그래서 일단 옴니버스 파크 개관을 축하드립니다. 예, 아주 이 사진도 제가 홈페이지에서 좀 따왔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제가 KMC를 맡고 있는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그 아카데믹 메디신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의과대학 교수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아카데믹 메디슨은 그 교육과 우리의 미래를 담당할 이제 의사들을 키우는 교육과 그 다음에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질병의 기전을 알아내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최상의 진료를 하는 이 세 가지를 다 한데 어우러서 가는 것을 아카데믹 메디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우리가 늘상 하는 게 이런 건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시스템으로 보면 저희가 의학교육은 그래도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는 편이고요. 진료는 또 워낙 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사실 의학 연구라 그러면 시스템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초의학의 연구비가 얼마지? 라고 해도 자료를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만큼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에 조금 이제 적신호가 켜진 건데요. 근데 이것들이 다 잘 어우러져 돌아가면 여기 있는 산발의 의자처럼
어느 하나가 부족해도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카데믹 메디슨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최상의 환자 진료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를 질병으로부터 구하는 것이고, 또 그 중심에는 의사과학자들이 서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암 환자가 찾아왔을 때 이제 치료를 기존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다가 더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만 할 거냐, 아니면 계속 연구를 해서 뭔가를 더 좋은 치료법을 만들어서 희망을 줄 거냐라는 것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연구에 조금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래서 빨갛게 됐고 막 흔들흔들 거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걸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여러 번 이제 강의할 때 쓰는 건데요. 저는 이제 이 까만 색이 지금 질병의 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지식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지식을 이제 하얀 원으로 저희가 키워 나갈 텐데, 그야말로 해부학적인 지식이 없었다가 해부학이 나오고 또 생리학이 나오고 이러면서 우리의 몸을 알아가면서 질병들을 치료하게 됐겠죠. 그래서 그 원이 이렇게 점점 커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최전선에서 이 범위를 넓혀가는 일을 하는 게 바로 기초연구가 되죠. 그 다음에 임상은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또 하면서 연구를 하겠죠. 어쨌든 두 파트가 모두 질병과의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임상 진료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거를 해보기가 어려워서, 물론 하긴 하지만 기초연구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하질 못해서 기존에 알려진 것 중에 좀 안전한 것들만 추려서 보통 환자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쨌든 기초연구와 임상연구가 같이 이 원을 넓혀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원을 넓히지 못하면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냥 기존의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카데믹 메디신의 역할이라고, 아카데믹 메디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프론티어 스피릿이 필요한 파트고, 그 다음에 이제 개원가 쪽으로 나가면 기존에 알려진 지식을 갖고 환자들을 헬스케어 딜리버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프랙티컬 메디슨 위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할이 굉장히 분명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정부도 그렇고 굉장히 의사는 그냥 환자를 보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의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만큼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저희가 이걸 바탕으로 사이언스를 바탕으로 이제 진료를 하니까 그 위에 이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이언스 파트를 좀 넓힌다고 하면 그 위에 또 새로운 진료가 나오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새로운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기초의학과 임상 연구 이런 것들의 그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의학 연구의 발전을 통해서 최상의 진료를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아카데믹 메디신의 의미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NIH의 이 클리니컬 센터가 있는데, 이게 빌딩 10입니다. 10번 빌딩인데, 여기는 NIH에서 개발된 모든 새로운 기술들을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 환자들을 그 테스트하고 본인들의 허락을 받고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별명이 하우스 오브 호프입니다. 희망의 집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를 갖고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것을 할 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의과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을 가지고 이제 기초의학과 임상을 가리킨 다음에 이후에 연구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진료 쪽으로 가고 아니면 두 가지를 병행하는 이런 일들을 갖고 이제 직업 경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학술의학의 중심 직업 경로고, 이것은 이제 대학 교수의 예가 되겠죠. 그래서 환자도 보고 또 연구도 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원가로 가면 이제 아무래도 임상의학 직업 경로가 돼서 이제 non academic medicine이죠. 연구를 특별히 해야 되지는 않고 주로 환자들을 보는 그런 일을 해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의사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의 의료가 이 아카데믹 메디슨을 옹호하는 거는 좀
지금 당장 눈앞에 환자를 진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쭉 가고 있고, 아카데믹 메디슨 특별히 노력하지 않으면 이걸 지키기가 어려워서 이제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 ICRM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아카데믹 메디슨을 리바이탈라이즈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디피브릴레이터로 한번 책을 그냥 그 정신없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저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카데믹 메디슨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카데믹 메디슨 중에서 오늘은 주로 연구에 대한 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연구는 여기인대로 연구의 분류표를 보면 이게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가 있고 개발 연구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OECD에서 정의한 것이죠. 그래서 기초 연구 중에서는 순수 기초가 있고, 그다음에 목적 지향 기초가 있고, 그다음에 응용 연구는 이제 이런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원천 연구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연구의 분류는 세 가지로 대별되고, 그 중에 이제 기초 연구에 관한 부분이 오늘 주로 얘기가 될 텐데요. 그래서 연구에 우리가 의사과학자라고 하면 의사이면서 과학자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초를 하는 기초 의사과학자가 있고 또 임상 의사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범위가 기초 연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응용 연구도 하고 또 임상 의사과학자도 기초 연구를 할 수가 있죠. 서로 연구를 하지만 이제 기초 같은 경우는 MD들이 적다 보니까 이제 일반 대학을 졸업하신 기초 의과학자 분들이 또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기초 연구를 주로 담당하고, 그다음에 임상의과학자는 응용 연구를 주로 메인리 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로도 다 넘어오긴 하지만 그 숫자는 많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기초 응용 연구를 가지고 저희가 뭔가가 이루어지면 그다음 개발 연구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제 연구의 보통 수순인데요. 그 연구에는 필수 요소가 일단은 연구비가 있어야 됩니다. 연구비. 그다음에 연구 인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좀 살펴볼 텐데요. 의학 연구에 대한 투자를 먼저 살펴보면 이게 이제 전 세계의 R&D 토탈을 보게 되면 미국이 이제 굉장히 R&D 토탈이 많습니다. 이건 의학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 R&D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그 GDP 대비 그 R&D가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굉장히 우리가 이 기초 연구에 돈을 많이 투자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경우를 보게 되면 이 토탈 R&D 중에서 이 NIH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러한 투자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도 앞서갈 수 있고 모든 세계의 의학을 리드할 수가 있는 거죠.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모든 사이언스를 합친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예산의 5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뭐 수학, 물리, 공학 뭐 이런 모든 걸 합친 연구비에 5배를 미국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연구 결과가 안 좋을까요?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쪽에 보시면 이제 토탈 R&D고 베이직 리서치에 관련되고 그다음에 어플라이 사이언스. 근데 여기 빨간색은 비즈니스 쪽에서 오는 돈이고요. 파란색이 페더럴입니다. 정부가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기초 쪽은 아무래도 정부가 많이 돈을 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어플라이드 쪽은 아무래도 기업 쪽에서 돈을 많이 대고 있어요. 빨간색은 기업이니까요. 그다음에 디벨롭먼트, 개발 연구에 가면 대부분이 이제 기업에서 돈을 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근데 이제 NIH 같은 경우는 기초와 응용 연구를 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보면 비율이 응용보다 기초가 돈이 더 많이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초에 그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미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945년에 반네발 부시가 그 대통령에게 Science the Endless Frontier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그 NIH 쪽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2021년에 The Endless Frontier Act라고 미국이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NSF의 연구비가 많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NSF 쪽에서 불만이 많은 게 왜 NIH만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느냐라고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NSF도 같이 좀 늘어날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이 R&D에 투자하는 돈들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 연구비의 25%는 페더럴에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체 의료 비용 중에 약 5.9%를 연구에 투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이 주로 제약회사가 75.5%를 대고 있고, 페더럴 거버먼트 중에서는 그 NIH가 쪽으로 79.5%가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학 쪽으로는 약 요 정도 비율이 연구비가 할당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이렇게 하나의 기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85%의 그 미국 사람들이 페더럴 거버먼트가 베이직 리서치에 투자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라고, 그만큼 국민들조차도 베이직 리서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75%의 미국인들이 그 메디컬 리서치에 쓰는 정부 예산을 배로 늘려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래서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분명히 메디컬 리서치는 더 활발해질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쪽을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제 연구 수행 주체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집행 추이인데요. 여기 보시면 대학이 24% 정도를 2020년에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나머지 보면 여기 이제 출연년들이 상당히 많아요. 출연년들이 연구예산화 출연년이 17.7%, 또 이 경사연 쪽이 2.4%, 예, 이런 식으로 그 정부가 출연하고 있는 연구소에 들어가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 쪽으로는 생각보다는 많이 오진 않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출연년 같은 경우는 전체 연구비의 R&D의 37.8%를 소비하고 있고, 다음이 대학이 이제 24.1%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출연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이제 국가과학기술연구원 산하에 25개 출연년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는 의학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의학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없어요. 근데 눈에 띄는 건 한의학 연구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의학 연구원이 매년 5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나라로부터 받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생명공학 연구원 같은 경우는 1,700억 이상의 돈을 매년 받고 소위 말하는 생명 연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즘에 들어서 자꾸 얘기하는 게 우리도 출연연을 만들어 달라. 한국의학연구원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 세 가지 중에 투자하는 정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기초연구에 한 30%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NIH 같은 경우는 응용과 기초를 보면 기초에 훨씬 많이 투자하는데 저희는 아직은 좀 그 정도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 연구비를 좀 분석해 보면 이거는 이제 전국 대학 연구활동 실태조사인데요. 보면 의학학 쪽이 보시면 교원 수가 16,000명이고요. 근데 연구 책임자는 8,700이니까 연구비를 받는 수혜율이 54%. 그러니까 절반 조금 넘게 연구비를 갖고 있다. 그럼 나머지 거의 50%는 연구비가 없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야를 보면 자연과학은 약 72.5%가 연구비를 받고 있고 공학도 70%. 그래서 의학학 쪽이 조금 연구비 수혜율이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인원이 많기도 하고 요즘에 어플라이를 워낙 많이 해서 그렇긴 한데 가장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학 연구비의 총괄 현황을 보면 이제 이 연구비의 소스가 중앙정부가 주는 게 있고 민간이 주는 게 있고 국외 뭐 이렇게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주는 연구비가 72.4%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거냐가 저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학문 분야별로 보면 의학학 쪽이 사실은 정부 연구비가 대부분인데 그중에 정부 연구비의 수혜율을 따지면 의학이 아까는 50몇 %였던 것이 33%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과대 의학학 쪽의 교수들이
연구비를 받는 게 3명 중에 1명 정도 갖고 있다라는 통계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기초의학의 현주소가 뭔지를 살펴보려고 하면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생명공학 육성법이라는 곳에 이 기초의과학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저는 법령을 찾으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야, 우리가 생명공학 육성법에 들어가 있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생명공학 육성법은 처음에 유전공학 육성법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995년에 생명공학 육성법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2004년에 이제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하고 그 다음에 2020년에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처음에 생기는데 이제 유전공학에서 생명공학으로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공학이라는 것은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걸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공학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의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전공학을 생명공학으로 바꾸는 과정이 이때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04년에는 뭐가 바뀌냐면요. 효율적인 생명공학의 육성을 위해서 기초의과학을 그 육성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기초의과학 육성기구를 지정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안 한 거죠. 예,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생명 현장의 기전, 질병의 원인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기초의과학, 여기 생리학, 병리학, 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생리학에 들어가 있는 법규는 이게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어쨌든 이때부터 생명공학 쪽에서 기초의과학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2020년, 2년 전입니다. 2년 전. 2년 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 생명공학 육성법의 목적을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까지만 있었는데 여기다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바뀌냐면 생명공학이라는 곳에 기초의학을 포함시킵니다. 예전에는 띄어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공학이 마치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의학 연구의 기본이 되는 기초의과학의 위치를 좀 분명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법이 원래 제정될 때는 그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추적이 되면 한번 이 법을 제정한 국회의원들 좀 만나보고 좀 분위기 파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보시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건강 및 의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아까 우리 외국의 통계를 여론조사를 보셨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관심은 많은데 실제로 법에 들어가면 어디 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코리아 R&D 파라독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정부가 기초과학에 돈을 많이 넣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파라독스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정부의 연구 정책이 좀 바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러독스라는 건 뭐냐면 투자한 거에 대해서 2009년에는 이만큼 투자하면 이만큼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만큼 투자해가지고는 요만큼밖에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제 이게 파라독스라는 그 정의고요. 그래서 기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 극복 못하나 뭐 오명을 벗어야지 뭐 한국이 세계 2위로 R&D를 하는데 장롱 특허가 혈세를 먹어치웠다. 뭐 국가 R&D 설계부터 다시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 R&D 연구비는 현재 24조. 그러니까 전체를 100조로 봤는데 100조 중에 24조. 최근엔 27조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R&D 예산을 100조로 봤을 때 정부가 담당하는 게 약 3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정부의 변화가 생겼어요. 여기 뉴스 선고 시간을 보시면 6월 8일이면 어제입니다. 어제 나온 뉴스들인데, 네. 예, 과기부가 전략기술기획자문단을 구성하고 초격차 원천 기술이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국가 필수 전략 기술을 가지고 갈 텐데 바뀐 게 뭐냐면 임무 중심형 혁신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연구를 하지 말고 어떤 임무를 줄 테니까
미션을 줄 테니까 그걸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에겐 좀 어려움인데요.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존의 정책하고 최근의 혁신 정책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는 기초연구 투자 규모를 2배로 확대하자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R&D 투자 1억 원당 GDP 10억 원씩 증가 효과를 만들어내라 라는 쪽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무 중심형 혁신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잘 하고 대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재현을 하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일단 의료계가 의학연구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만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뭔가 환자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연구에 집중해야 된다. 적어도 대학에서는. 그래서 아카데믹 메디슨을 지켜가 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이제 과학으로서의 의학 연구에 적극적인 자리 찾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명공학에서만 다룰 게 아니라 오히려 의학이 따로 법을 갖든지 뭔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의학 연구에 사령탑이 있어야 이것이 잘 진행될 거다. 그래서 한국에 NIH를 설립해달라. 그게 안 되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출연연을 만들어 달라. 그것도 안 되면 복지부 직할에 의학연구원을 설립해달라. 이런 요구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인력 확보는 의대 6년제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의사과학자 양성 제도화하려는 것이 진행 중이고,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놔도 이 연구 환경이 안 좋고 또 생태가 조성돼 있지 않으면 자꾸 또 떨어지거든요. 역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학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대정부, 대국민 인식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는 그래도 그 감사하게도 의학한림원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노력 중이시고, 예를 들면 의학연구 기반 강화 사업 같은 걸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어서 저희가 기초의학 쪽이 발전하기를 많이 바라고요. 설레임이라는 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장인어른 이 그 경도 치매가 좀 있으셔가지고 집에 계신데 제가 면도를 좀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매 일요일마다 그 칼 면도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변화가 뭐가 생겼냐면요. 제가 일요일날 면도를 해드리고 그 집사람하고 어디 모임에 갔다 왔더니 아버님이 벌 부르시면서 자네 여기 좀 앉게 그러더니 아니 그 부인하고 나가면 좋지.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러면 그때 나를 좀 태우고 가면 뭐 기름값이 더 드나? 왜 나를 안 태우고 가나? 그래서 이게 그 면도가 갖는 그 아버님이 생활하셨던 면도를 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설레임을 드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가슴 설레는 그런 의학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예, 요거는 이렇게 보시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